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영국 역사상 최장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하고 아들이 찰스 3세로 즉시 왕이 됨으로써 지난 70년 동안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군주제를 현대화했다면서 조의를 표하고 상당수의 세계 시민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과 미국의 새 시대에 대한 엄청난 양의 보도를 지켜봅니다. 사망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작은아버지가 미국 이혼녀와 결혼하고 왕위를 버린 데서 시작된 자신의 왕권을 다이아나 비와 이혼하고 미국인 이혼녀와 재혼한 아들에게 넘김으로써 아들의 재혼녀까지 여왕으로 인정함으로써 영국의 왕권이양 기준도 바꿨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집에서 압수한 기밀 자료를 제3의 감독관을 임명할 때까지 리뷰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판사에게 리뷰하게 해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요청이 거부되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사이에 장벽을 쌓는다면서 기부자를 사취한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홈리스 피플이 팬데믹 기간 동안 4%가 늘어났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지사가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이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에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쪽에 기운 스윙 스테이트가 돼가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반도체 칩법을 홍보합니다. 달러 강세가 가난한 나라의 빚 상환에 부담을 주고 다시 부자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역시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현재 달러 대비 6대 93으로 약합니다. 6.93으로 약합니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세계 언론은 미국은 마치 미국의 어느 중요한 인물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숨져도 이 정도로 많은 양으로 길게 계속 거의 다른 모든 뉴스를 뒤로하고 탑 뉴스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과 영국과의 여러 가지 드러난 그리고 숨은 관계 등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미국이 또 영국의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그런 뿌리라든가 문화라든가를 또 좋게 보고 선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꼭 미국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언론이 전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 그리고 이제 대관식은 준비를 하고 몇 개월 안에 치러지겠지만 찰스 3세 왕, 즉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만에 통치를 끝내고 불과 며칠 전에 정말로 활발한 기운으로 새로운 총리를 인준하고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참 허망하다,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라는 1926년도에 태어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태어나서 한국이 휴전하던 그 해인 1953년도에 대관식을 치른 이 엘리자베스 2세의 일생을 보면은 그러면 인생이 허망하지는 않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많은 한국 뉴스, 미국 뉴스, 세계 뉴스에서 당분간 이제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발표하진 않았지만 9월 19일로 예정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한 뉴스를 보고 듣고 읽으시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허망하지 않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게 물론 영국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역사, 가족사,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소설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고르바초프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가 사망을 해서 지난주에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을 맨 앞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7년 만에 왕이 돼서 70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름별장에서 어제 그 숨졌고 오늘 아마 그 왕이 된 아들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은 국민들 앞에서 연설은 할 겁니다. 지금 영국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5시간 앞서가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5분입니다. 5시간 뒤니까 오후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관식이 있기 전에 국민들에게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앞으로 열흘 동안은 엘리자베스 2세가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될 텐데 여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8세 의 조카였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에드워드 8세는 잠깐 기억하고 영국 국민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96세인데 영국 인구 가운데서 95세 이상은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엘리자베스 2세를 알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조금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미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살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27살 때 1952년 여왕이 됐고 남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남자가 왕이 됐겠죠. 없었고 동생도 여동생이기 때문에 남동생만 있었어도 그 당시에 여왕이 못 됐을 텐데 아무튼 자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여왕이 됐고 대관식은 그 다음 해에 했지만 그렇게 볼 때 지금 총리가 이번에 그 리스터스 총리까지 15명입니다. 왕은 1명이었는데 처칠이 첫 번째였습니다. 처칠은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총리는 1974년생. 미국 대통령도 정확하게는 왜 린든 B 존슨을 안 만났는가 역사가들이 밝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린든 B 존슨을 제외하고는 전부 만났습니다. 존 F 케네디도 만나고 해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 제클린 케네디하고 4사람이 그 존 F 케네디와 엘리자베스 2세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제클린 케네디를 쳐다보고 있고 존 F 케네디는 앞을 쳐다보고 있고 하는 그런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데 70년 동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대를 통치를 했죠. 정치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말하자면 영국의 세계에 내놓는 얼굴이잖아요.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의 여왕들은 좀 애매모호하고 좀 중간 색깔, 미묘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던가 했을 때 한 번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런 색깔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밝고 맑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그런 색깔의 옷으로 영국을 세계에 영국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관을 쓴 여왕으로서의 의무가 되겠고요. 1953년도에 그 대관식을 중계를 하는데 텔레비전으로 중계했습니다. 1953년도 한국이 휴전되던 그 해에. 그런데 그게 2천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고요. 왕관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2868개 왕관에 박혀 있는 다른 보석 다 합쳐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2868개. 그래서 그 왕관의 무게가 어린 27살의 여왕에게 5파운드나 됐다고 하잖아요. 1kg입니다. 그런 왕관을 쓰고 그 왕관만큼 무거운 의무를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대관식부터 봤잖아요. 이게 정말 영국의 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대관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여왕이 옷을 다 벗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 그 성공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게 꼭 혈통으로서만 귀족의 혈통으로서만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은 holy oil이죠. 아주 정말 성스러운 오일, 성유를 받아서 한 후보의 혈통보다도 신으로부터 나오는 국가를 하나로 묶는 의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답니다.
11살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귀족으로서 살았었죠. 상류층의 귀족으로서. 아무튼 지금 96세로 숨졌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보다도 나이가 많고요. 스카치 테이프보다도 훨씬 일찍 1926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살까지는 아주 잘 지내다가 10대 때에 이제 남편 뭐 사촌인데 해군 장교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말하자면 위문 편지 쓰면서 사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1936년도 그때 이제 윌리스 심슨이 말하자면 이제 번개와 같았는데 왕위를 이어받을 때 왕위 계승자인 엉클이 뭐 에드워드 8세로 나중에 됐습니다만 이 엉클이 왕위를 계승하긴 했는데 몇 달 만에 2번이나 이혼한 미국인 심슨 부인하고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엉클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셔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폐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숨졌는데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었을 때 3년 안에 나치 독일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딸들이 둘이니까 그때 여왕 아니었고요. 당연히 어린 딸 둘에게 엘리자베스와 마가렛에게 위험하니까 여자들이 이 땅에 지금 있기는 캐나다로 피신 가라 했는데도 피신 안 갔죠. 그리고 18살 때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자동차 정비도 배우고 운전은 당연하고요. 그리고는 전쟁에서 복무 중인 사촌인 왕자 필립과 전화하면서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2세의 선택이었죠. 가난했어요. 왕족이긴 왕족이지만. 그래서 이쪽에서는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47년도에. 그리고는 에든버러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 에든버러 공작이 지난해에 99세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왕이 되고 나서 이게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이제 여왕이 됐는데 뭐 5년인가 6년 만에 여왕이 됐잖아요. 그 뒤 70년은 외롭다면 외로울 수도 있고 오죽 외로우면은 코기라는 영국의 작은 개 있잖아요. 발도 짧아서 꼬리를 잘라줘야지 되는 아니면 질질 끌어다니니까 그런 개를 그동안 30마리나 키웠다고 하죠. 나중에는 본인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내가 언제 숨질지 모르겠다 해서 최후에는 3마리의 코기만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왕으로서의 의무 같은 것도 그리고 주변의 유럽에서 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뭐 많은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여왕이 있어도 좀 뭐라고 할까요? 무색하게 됐잖아요. 마지막까지 뭐 중동의 부호 나라를 빼고는 일본과 영국만 여왕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여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벤트죠. 국가의 얼굴로 이벤트, 직업, 굉장히 많은 화려하고 우아하고 예쁘게 치장하고 이벤트에 참석을 하고 해외에서 손님 오면 맞이하고 했지만 군중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잘 어울려서 어떤 때 한 번은 미국의 관광객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 걸 못 알아보고 막 함부로 했는데 거기 농담까지 하고 했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지금도 왕실을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영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고도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 외국 지도자가 와서 영국 여왕에게 뭐 무릎을 꿇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할 때 뭐 의식이 있잖아요. 막 영국 언론이 난리 나죠.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국 대통령 부인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날 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미셸 오바마는 덩치가 크죠. 그리고 이분은 작고 이제 키도 작고 하니까 등을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모르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 그 가문에서 미국의 영화배우 출신의 며느리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흑인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영국의 백인 여왕의 등에 이렇게 등을 쳤었을 때 그 뒤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싫은 기색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셸 오바마 허리에도 이렇게 본인이 손을 가져가고
그런 정도로 굉장한 품위와 권위와 이런 것의 상징이 여왕의 역할이었죠. 물론 무슨 뭐 근위병의 무슨 뭐 교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일들도 했지만 화려함과 외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여왕으로서의 일, 왕실 의식에만 전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주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못 알아보는 미국인 관광객에게 농담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가볍게 본인이 처음에 여왕이 됐을 때보다는 나중에 가볍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대에 맞게 정의한 군주다 이렇게 부르면서 성조기를 반으로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얼굴로서 공적인 역할을 했지만 스코틀랜드를 독립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2014년도에 그리고 아일랜드를 방문한 거는 이거는 영국의 왕으로서 100년 만에 1911년에 있었으니까 2011년에 처음이었습니다. 거의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죠. 전후의 긴축재정 모든 것들 냉전 종식 영국이 그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탈퇴하고 한 모든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가장 사랑했던 자녀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죠. 앤드류. 가장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우리가 볼 때. 최근에는 미국의 누구가 어린아이를 뭐 성접대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돈으로 무마시키고 결국은 왕실에서 가져야지 되는 칭호를 못 갖게 된 이 둘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고 첫 번째 아들은 지금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오로메리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찰스는 다이아나 비도 못마땅해 했었고 이혼을 하고 다이아나 비가 숨졌을 때 국장으로 하지 않는다. 뭐를 더 이 왕비가 슬픈 표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영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다이아나 비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때 왕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기도가 굉장히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아나 비가 숨지고 아들이 재혼하고 할 때 이 카밀라라는 지금 이제 여왕이 됐죠. 여왕을 여왕으로 하지 않고 공주로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들이 재혼한 게 2005년이잖아요. 다 흘러가 버리고 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코기 강아지들이라던가 그리고 말타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책을 읽으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거의 말타기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귀족고 홈스쿨링을 했었기 때문에 라틴어 배우고 프렌치어 배우고 이런 형태로 뭐 예전에 한국에서 조선 왕실에서 왕자 공주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책을 읽으면 책이 대부분이 말에 관한 것이라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찰스 3세가 국가의 그 왕으로서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96세까지 아들이 수십 년을 기다렸잖아요. 그 왕의 자리는 영국에서 여왕의 자리는 퇴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드워드 8세를 빼놓고 그 당시에 그리고 결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왕의 자격도 그 당시에는 안 됐고요. 영국의 기준으로 퇴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아들이 이미 73세입니다. 73세에 왕이 됐고 이제 코누엘 그 공작 부인이죠. 여왕이 됐고 이런 일들이 있고 추도 기간 그 열흘로 잡아서 장례식이 9월 19일로 예정이 돼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된 아들이 어머니가 숨진 그 스코틀랜드 별장에서 지금 그 버킹엄 궁에 도착을 했거든요. 버킹엄 궁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머니가 했었던 것처럼 이 어머니가 막 그냥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인 사람들과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찰스 3세 왕도 앞으로 영국 그 전역의 그 수도요, 에든버러 등등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왕도 어머니처럼 대관식을 하기 전에 이 왕이 옷을 벗고 그 홀리 오일,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막 굉장한 의식이 있고 남자니까 뭐 무기도 차고 이런 식으로 대관식을 하는데 역시 어머니가 여왕이 됐을 때와 똑같이 그 가스로부터 부름받은 왕권이다 하는 것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의 성공회와 지금은 영국의 종교가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교 비율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이 영국의 국교 하면서 그렇게 그 성유 부음을 받을 것인지 받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예식이니까 예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머니는 굉장히 신비주의라기보다 그걸 막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많은 것을 보도를 하지만 보여줘야지 될 것만 보도를 하는데 아들은 신비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의 왕은 인간입니다. 신성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너무 많이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이아나와 이혼하고 카밀라와 막 에로틱한 그 채팅을 한 것 같은 것도 드러났고 카타르 사업가로부터 뭐 100만 유로를 받은 것 보좌관이 치약도 짜주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건축 같은 것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건축을 좋아한다. 장관들과 때로는 어머니는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충돌하기도 했던 인간 왕을 이제 영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다이아나비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카밀라도 뭐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재혼녀를 여왕으로 인정을 했고 이것이 중요하고 본인은 미국의 그 미망인과 결혼한다고 왕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엉클에 의해서 여왕이 됐는데 자신의 그 왕자리는 본인도 이혼하고 이혼한 미국인 여성과 재혼을 한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영국의 종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여왕과 왕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그 신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리 왕자가 조금 그 할머니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해리 왕자의 와이프가 미국 영화배우 출신인데 뭐 흑인 피가 섞였다 해서 그 왕실에서 얼마나 차별을 했는가. 그 차별을 더 이상은 견디면서 그곳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캘리포니아주로 가족이 이사 왔잖아요. 이 아버지인 해리 왕자의 아버지인 왕 찰스 3세 왕은 그 귀족 가문의 왕족의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언급을 해야지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됐을 때와 그의 아들이 70년 후에 다시 왕으로 등극했던 이때의 영국은 굉장히 다르고 왕실도 다르다 하는 것. 뭐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뭐 허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과거에는 뭐 이혼을 하고 뭐 어째 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잖아요. 잠시 뒤에는 정치가 아니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또 오하이오주의 분위기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의 LA 카운티와 LA 시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리스 피플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4%가 늘어나서 현재 LA 카운티에 69,144명이다. 네, LA 카운티 가운데서 뭐 로스앤젤레스가 인구가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반 정도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역시 홈리스 피플도 많습니다. LA 시도 41,980명이 있거든요. 먼저 카운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홈리스 그 피플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4%가 늘어나서 69,144명이다.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홈리스 피플도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가 이제 팬데믹이 있었던 첫 해죠. 그때는 2019년에 비해서 13%나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해에는 이 조사를 건너뛰었고 이번에 오니까 4% 팬데믹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약간의 진전은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보다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LA 카운티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운데서 거의 7만 명에서 뭐 한 800명 모자라네요. 그 정도가 홈리스 피플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48,600명 정도가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굉장히 많죠.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LA 카운티에서
사망하는 홈리스 피플이 5명. 그 가운데는 여름에는 지금처럼 폭염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저체온증 때문에,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가 큰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도 LA 주에서도 LA 카운티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지금 예산 흑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홈리스 피플이 많아졌어? 하는 거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떠한 분명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셔야지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홈리스 피플이 없다 할지라도 로스앤젤레스 시를 보면은 2020년 팬데믹 당시보다 1.7% 홈리스 피플이 늘어나서 거의 42,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스 피플 가운데서 68%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고요. 인구는 LA시의 전체 인구의 흑인이 9%인데 흑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홈리스 피플의 30%, 라티노 주민은 로스앤젤레스의 49%인데 그런데 LA시예요. 홈리스 피플의 44%. 그리고 이제 이건 모두가 다 짐작을 하고 계시는 일인데 홈리스 피플의 40%는 약물에 중독이 됐다던가 정신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2개 다인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주택이 부족하다던가 일자리에서 해고됐다던가 이 주택 부족을 채우려면은 앞으로 8년 동안 80만 채는 지어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기본적인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냐 하면은 제가 오늘 미국 뉴스를 보고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디언이라는 영국 신문을 보고 전해드리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에서도 카운티, 주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퇴거 명령을 연기한다던가 아니면 렌트비에 대한 보조금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이미 끝났거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아마 40%더 될지도 모르지만 약물 중독과 정신 이상으로 홈리스 피플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오래 홈리스 피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워싱턴 DC 역시 미국에서는 홈리스 피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텍사스의 주지사, 애리조나의 주지사가 아니 우리는 국경이 가까워서 더 강한 이민 정책을 원하는데 뭐 망명 신청 이런 거 받아주라고 그래? 그럼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곳으로 이 사람들 신청하는 동안에 다 가서 살아보라고 해 하고 많은 돈을 써서 그 기부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치지가 않았어요. 뭐 1인당 뭐 $1,000 넘게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왜 원래 그레이하운드 텍사스에서 워싱턴 DC 뭐 편도가 몇백 불이라는데 $1,000몇백 달러씩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텍사스의 주지사나 애리조나의 주지사가 그 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선거와 맞물려서 어떤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싱턴 DC의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이 이 이민자들이 정말 우리 인도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했지만 그쪽에 도착한 사람들을 불어 이 버스를 태워서 우리한테 오니까 지금 뉴욕에도 가고 시카고로도 보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지금 없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주지사들도 스턴트하는 거네. 정치 스턴트네 하고 비난을 하지만 연방 정부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순수한 피해자니까 도와줘야지 되는데 도와주질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 방위군이라도 조금 주가 아니라 그 연방 정부 차원의 어떠한 인력이라도 보내서 뭔가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방 땅도 이들이 좀 지낼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연방의 그 부동산 같은 것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방위군도 지원해달라는 시장의 요청을 거부했네요. 그래서
공화당 주지사들도 스턴트를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된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워싱턴 DC는 그분들 자체를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하는 버스 타고 오니까 이민자들을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 이민자들을 난민 신청하고 하는 동안에 도와주려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워싱턴 DC 차원에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한 $1,000만 써야지 된대요. 이 DC 그 시장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뭐 많은 가족들이 워싱턴 DC의 호텔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도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가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하니까 그 주와 도시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시각이나 유권자들의 생각과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거의 완전한 낙태 금지 6주일 이후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이 사우스캐롤라이나니까 통과될 법도 했는데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같이 손을 잡아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5명의 공화당이 표를 민주당에 줬기 때문에 이게 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화당 5명 가운데 3명은 여자고 2명 가운데서도 제일 유명한 그 탐 데이비스 상원 의원인데 이 탐 데이비스 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주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낙태를 뭐 금지시키시려면 금지시키고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17개 주에서 낙태를 거의 금지하거나 정말로 금지하는 많이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탐 데이비스라는 남자 상원 의원이 나는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겠어. 이런 법이 우리 주에서 통과되면 안 돼. 이건 이제 법원에서도 싸우고 있고 주 정부의 의회에서도 싸우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남자 의원이 이건 난 민주당에 손을 잡겠어 하고 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딸이 2명 있거든요. 우리 딸들이 공화당인 이 정치인 아버지의 그 공화당의 그 같은 낙태를 거의 무조건 금지해야지 된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딸들이 하는 얘기가요. 아버지, 그럼 나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을 인간으로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여러분도 지역구 주민들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탐 데이비스 상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먹을 게 해결이 되고 잠잘 게 해결이 되고 웬만한 문제가 괜찮으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하이오주가 그 스윙 스테이트였죠. 오랜 동안. 그러다가 오바마 때는 2번 다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때는 2016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가뿐하게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오하이오주는 특히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태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서 조금 그 보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하이오주가 지금 다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스윙 스테이트가 돼가고 있네 하고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중요한 상원 선거라든가 하원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민주당의 그 상원인 그 팀 라이언과 공화당의 JD 벤스라는 후보가 붙게 됐는데 왜냐하면 현 의원이 지역구가 바뀌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 광고에서 미셸 스틸 45지구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저를 뽑아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선거 캠페인 광고를 들으셨죠? 그 미셸 스틸 그 연방 하원 의원도 선거구 재조정에 의해서 지역구가 바뀌어서 본인이 45지구를 선택을 했고 이 민주당의 팀 라이언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가 조금 불리해졌어요. 불리해졌는데 그곳에서 같이 공화당 후보와 겨뤄야지 되는데 공화당의 JD 벤스라는 후보가 이 후보가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그때 거기에 있었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요. 다른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거나 뭐 이런 하원 의원들이 지금 미국의 그 전반적인 의견이 약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을 했었던 것에서는 저게 조금 지나치다던가 아니면 그걸 완전히 정말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말이 아니네 하고 깨어나는 부분이 있는 시점입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그 때문에 민주당의 현역이나 후보들이 조금 그 이득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오하이오주를 방문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인텔 그 반도체 그 시설에서 공장에서 연설을 하는데 반도체 칩 앤 과학법도 통과가 돼서 사인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도 막 지원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민주당의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는 민주당 후보가 강한 이유도 뭐 시골이라든가 노동계층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오하이오주가 이제 이 민주당의 기운 이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다. 더 힐 의회 신문이 분석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달러와 위안화를 조금 큰 그림 그리고 미국 대 중국의 그림으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달러와 위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달러가 지금 강세잖아요. 이 연준 의장이 어제도 뭐 연설한 것 보니까 계속 그 이자율은 인상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항상 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뭐 이머징 마켓 같은 곳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개발된 국가가 아닌 개발되고 이러는 국가들이 빚을 지고 그 빚으로 국가의 경제를 막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빚을 못 갚고 이미 뭐 그 디폴트 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6월 달에 뭐 스리랑카 받고요. 경제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빚을 그 융자를 해준 그 기관도 부자 나라이거나 어떤 세계적인 조직이거나 빚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 국가에도 결국은 가난한 국가의 달러 강세로 인한 빚을 못 갚는 것이 부자 나라에까지 결국은 악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힐의 보도가 전문가 기고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실 부채가 지금 전체 세계적인 그 빚의 4분의 1인데 뭐 레바논이라든가 러시아 뭐 스리랑카 뭐 잠비아 뭐 전부 그 디폴트 상태잖아요. 여기에 뭐 러시아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들어가야지 되고 코비드 19,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공급망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그 국가들의 결정도 뭐 빚을 지게 되는 원인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원인은 뒤로 하고 많은 빚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하니까 이거를 미국 정부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나라들이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달러의 강세가 가난한 나라가 빚을 갚는 데 방해가 되고 있네? 말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을 하기 시작해야지 된다.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일단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던가 무슨 미국에서 많이 코비드 19 시대에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도 다른 나라에 빚을 많이 줬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되고 대출 조건 자체도 대출에 대해서 상환 조건 자체도 재검토를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의 빚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인해서 부자 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또 다른 면의 경제적인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이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도 종을 좀 울려라, 경종을 이런 얘기도 하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을 지금 시작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위안화는 중국 위안화 인민폐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위안화는 정부가 다 조정을 하니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달러 1대 뭐 6.93인가 그랬거든요. 6.93인데 중국이 세계 경제의 2위이기 때문에 7달러 수준 이거 이제 7달러부터 넘어가면 지난 6개월 동안은 뭐 10% 정도 그 달러에 비해서 약세였는데 날마다 공식 가격을 정하잖아요. 위안화는 7달러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넘었던 때는 그때는 2019년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으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곧 지금 6.93, 뭐 6.98 이렇게 해서 7은 안 넘었는데 7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경제가 부동산도 그렇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자율 조정을 하잖아요. 중국 정부도. 그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통화를 더 약세로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나마 수출을 해서 여러 나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괜찮은데 그때는 달러에 비해서 너무 강해지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으로 볼 때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항상 미국이나 한국에서 중국의 경제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얼만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 수출이요. 중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괜찮네 라고도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달러와 위완화의 방향을 항상 세계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미국의 가장 탑 뉴스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해간 그 자료를 제3의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스페셜 마스터라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리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가. 그런데 연방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건 안 된다고 항소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리뷰하게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재요청을 했습니다. 제3의 인물도 연방법무부는 원치 않지만 왜냐하면 워낙에 극비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목요일까지 답변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그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너는 어제 이렇게 수갑 찼습니다. 수갑 차고 멕시코에 벽 세운다고 하면서 어느 언론은 2,500만 달러, 어느 언론은 1,5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 돈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자원봉사 한다고 하던데 봉급 주고 뭐 예를 들면 돈 세탁 혐의 2개 등 6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풀려나긴 했습니다. 나는 무죄다. 이거 정치 보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그게 바로 누구죠? 이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제 있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강아지를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궁중의 요리사가 요리를 해주고요. 본인이 직접 먹였다고 하는데 전부 산책 같은 것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